박도연이었습니다. KBS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류세가 인상됩니다. 상품에 붙는 이 부가가치세나 주류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류세 인상은 오히려 서민들을 배려한 그런 세금 인상이었다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맥주나 막걸리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세금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나 됐으니 세금도 이만큼 올릴 수 있었지만은 서민들을 위해서 5.2% 이거 다 올리지 않고 그냥 3.6%만 올린 것이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깎아주고 또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는 것도 이게 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결국은 서민들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64조 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니 어디선가 세금을 올리긴 올려야 할 겁니다. 요즘 난방용 가스비 오른 것 보고 놀란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그나마 맥주와 막걸리는 세금을 좀 덜 올렸으니 그거라도 감지덕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중국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다는데 추위 조심하시고요. 특히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빙판길에서 며칠 전에 넘어지셨고 지금 고생 크신데. 자, 오늘 경제쇼는 중동 문제 좀 다루겠습니다. 얼마 전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에 한국과 이란 사이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가져올 파장과 중동 정세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동 문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다. MBC 박정욱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PD는 지금 MBC 라디오 시선집중 담당하는 PD신데 중동의 역사, 종교 이거 다룬 중동은 왜 싸우는가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요즘 또 중동이 핫하기 때문에 오는데 엄청 추웠죠. 예. 저도 아까 여의도 공원 잠깐 갔다 오는데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자, 먼저 박 PD님, 중동은 왜 싸우는가? 중동 문제에 왜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뉴스를 보면은 어디선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나라 안에서 아주 극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네. 한국에서는 잘 벌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데 네.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네. 우선적으로 이 현상을 알려면은 이슬람과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개인적인 흥미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됐네요. 이슬람 하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희. 그냥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지만은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을 UAE 순방하면서 UAE의 적이 이란이다 이렇게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UAE 사람들도 이란을 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걸 약간 팩트부터 딱 짚고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그러니까 UAE의 적은 하고 이제 본인은 실수를 한 걸 깨달으셨는지 최대 위협은 이렇게 다시 이제 반복을 했어요. 최대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비유를 하면 좋냐면 네. 중동은 크게 두 나라가 어떤 패권 다툼을 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쁩니다. 그게 하나는 이란이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맹주잖아요, 중동에. 그렇죠. 이걸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냉전에다 비유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네. 미국과 소련 간의 그 관계를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동의 이 두 나라 관계를 중동판 냉전이라고 부르고 네.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진영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걸프 왕정 국가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가장 돈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간의 관계가 현재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좋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보 상황에서 UAE와 이란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최근에 그럼 두 나라 간의 어떤 그 좀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반론도 있는데 이런 거죠. 197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대탕트가 있었잖아요. 닉슨과 브레즈네프가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예. 하지만 그렇다라고 대탕트가 있었다라고 해서 미소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 가깝습니다. 긴장을 완화시켜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두 나라가 일단 바로 전쟁이 나지는 않도록 긴장을 완화시키지만 근본적인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해외에 나가서 그 발언을 하신 게 적절했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그러니까 그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야 저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안보상의 위협을 이란의 최대 위협은 UAE는 아니지만 마치 이 UAE로서는 최대 위협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렇죠. 미소 간의 관계가 나빴을 때 미국 진영에 속한 한국은 소련이 위협으로 느꼈던 거랑 비슷하죠. 하지만 그렇죠. 소련은 한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지는 않았겠죠. 예,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진영에 있는 게 UAE니까 그 반대편에 이란이 잠재적인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란하고 사우디는 물론 인접국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경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란하고 사우디는 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쉽게 딱 보면은 이란은 시아파 국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국가니까 수니파 시아파가 옛날부터 사이가 나빴으니까 싸우나 보다. 뭐 이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핵심은 아닙니다. 일단 시아파 수니파가 뭐예요? 그게 뭐 많이 뉴스에도 듣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1400여 년 전에 이슬람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때 두 파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아랍의 부족주의 전통에 따라 혈연이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시아파고요. 아니다. 가장 우리 원로 회의를 통해서 능력 있는 후계자,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자를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수니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거보다 사실은 이제 안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는데 하지만 그 당시 권력 투쟁이 그렇게 혈연을 중심으로 따르는 그 같은 직계 후손을 따르는 파와 그렇지 않고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그 능력이 그렇죠. 그 동료들 중에 가장 뛰어난 후계의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었고 여기 권력 투쟁 가운데 순위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겉으로 그냥 들어서는 순위파가 더 민주적인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실제로 볼 땐 어떤 둘 민주주의랑은 별개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해석에 가깝고요. 뭐 오랫동안 그래서 이슬람 왕 제국은 순위파가 대부분 주도를 했고 시아파는 어디에서나 대체로는 소수로 지내다가 16세기 초에 그때 사파비 왕조란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파비 왕조의 창시자인 이스마일 1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당시는 그 페르시아 지역도 수니파가 다수였는데 내가 수니파로 사는 한 수니파 술탄이자 칼리파인 오스만 술탄에게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러니
나는 아예 다른 파로 가겠다 하고 자기 백성들을 강제로 시아파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이란은 이어져 왔고 순위파의 정통을 계승한 왕정의 정통을 계승한다고 생각하는 사우디는 그대로 순위파로 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세기서부터 국제정치적인 권력 투쟁이 현재까지도 어떻게 이어지는 맥락이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중동이 오스만 제국 이외의 나머지 아랍 지역을 영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가 1차 대전 때 자신들을 도와주면 저 터키와 독일을 물리친 이후에 너희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줄게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와 영국이 나눠서 지배하고 있던 걸 물러가면서 국가를 갖다가 막 쪼개서 세우는데 이때 대부분 왕정을 세워줍니다. 물론 그 사우디는 뭐 영국이 세워준 건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건립한 나라지만 아무튼 왕정이었고 그때는 이라크도 왕정이었고요, 이집트도 왕정이었고요. 뭐 그 하여튼 여러 왕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얼마 이후에 그 나라에서 어떤 엘리트들이 등장을 하냐면 봐라 서유럽은 왜 강해졌지? 저 서구 국가들은 왕정을 없애고 헌법과 의회를 갖다가 들여보내고 공화정을 하잖아. 그래야지 저렇게 강해지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왕정을 하고 있을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더니스트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왕정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이라크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막 하니까 이제 남은 왕정 국가들은 중동에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왕정은 사실은 왕권을 수호하는 게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1950년대, 60년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세르라는 가말 압델 나세르라는 이집트의 지도자가 그 바람을 몰고 오면서 전 중동 지역에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을 활발히 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우디 같은 왕정 국가들은 왕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논리와 방법들을 갖다가 개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하고 손을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보를 우리가 석유를 대줄 테니 너희가 안보를 제공을 해서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거가 하나가 있었고 왕정을 지키기 위해서 왕정 지키는 거죠. 왕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이란도 왕정이었습니다. 팔라비 왕정이 그랬죠. 그 팔라비 왕정도 친미 국가였고 왕정 국가들은 그렇게 미국과 손을 잡고 자신들을 보호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19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호메이니가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여기도 이슬람 공화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원래 순위파와 시아파라는 것 때문에도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왕정과 그렇죠. 왕정을 무너뜨린 거대한 세력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집트와는 또 뭐가 다르냐면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혁명을 일으키면 옛날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혁명의 정신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은 옳은 것이고 올바른 방향이니 이것들을 주변 나라들로 수출해서 전 세계가 이 혁명의 물결에 휩싸이도록 하겠다라는 거대한 어떤 꿈을 갖고 그것들을 갖다 수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마어마한 위협이죠. 중동권 내에서는. 그리고 실제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야 저렇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썩어빠진 왕정을 무너뜨리고 알라의 뜻대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구나. 왜 석유를 갖다가 국왕이 다 먹어. 왕족이 다 가져가. 그건 신이 우리들에게 무슬림 모두에게 준 것인데 라고 생각한 이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이란을 어떻게든 얘네 세력이 커지는 걸 막아야 했죠. 근데 이란이 혁명을 일으킨 직후에 8년간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제대로 혁명 수출을 못하다가 그게 이제 끝나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마침 미국이 걸프전으로 이라크를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중동 전체에서 봤을 때 이란이 커지는 걸 혁명을 수출하는 걸 막고 있었던 건 이라크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 돼요. 이라크하고 이란은 붙어 있는데 이라크를 거치지 않고는 이란은 중동 내의 다른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하고는 접해도 그러니까 이라크가 어떻게 보면 딱 이란을 갖다가 막고 있는 키였어요. 사담 후세인이 존재를 함으로써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는 것들을 갖다가 매우 강하게 틀어막고 있었는데 2003년도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다시 침공을 해서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고 그때 그러자 이라크는 당시로서는 순위파 정권이었는데 시아파들을 억압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들어온 다음에 억압받던 시아파와 손을 잡고 새로 정부를 구성해요. 시아파 국가가 된 거예요. 이라크가 갑자기. 그러니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이라크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는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와서 이란이 중동 내에서 막 지리적으로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빨리 확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이란이 이러다가 시아파가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먹을 수도 있겠다. 왕정이 무너질 수 있겠다. 그렇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왜 미국과 소련도 직접 전쟁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3국에서 대리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예멘입니다. 예멘에서 사우디 편과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반군이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대리전을 벌이면서 여기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직접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하거나 지금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정 국가들로서는 이란의 꼭두각시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지경이죠. 물리적으로. 거기다가 이란이 핵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좀 휩싸여 있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왕정국가 일반적으로 되게 크고 지금까지는 미국에 의존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강하게 막으려고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도 나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면서 뭔가 이란을 풀어주려고 했었고 트럼프가 막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다시 그런 조짐이 보였거든요.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면서 중동이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해서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전략에서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미국이 언제 이란을 풀어주고 또 점차 잡고 중동에 있는 미군을 좀 철수시키고 주로 중국을 방어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으니 이러다가는 미국이 사라지면 이란에게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사우디와 이란 같은 게 두 중동의 맹주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여태까지는 시아파, 순위파는 사우디고 시아파는 이란인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만 싸우는 게 아니고 왕정을 지키려는 사우디의 세력과 공화정을 자꾸 주변국에 퍼뜨리려는 이란 그 페르시안 세력의 그 갈등이 더 크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정과 공화정의 싸움이구만. 그렇죠. 그러면은 둘이서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둘 중에 한 개 세력이 항복하기 전에는 쉽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탕트가 있다라고 해서 적대 관계가 해소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 국가로 남아 있어서 체제 대결을 하는 한 아무리 대탕트가 있고 정상회담을 해서 그 지도자끼리 악수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적대가 해소되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적대가 해소되지 않았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럼 UAE 가서 그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그 말 이제 그 UAE의 적은 이란이다. 그러니까 적은이라고 하고 한 템포 쉬고 최대 위협이라고 뭐 했어요. 뭐 최대 위협이나 뭐 적이나 뭐 그게 뭐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양국의 대사가 지금 서로 불러서 초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의성 불러들여서 당신네 나라 그 잘못했다고 빨리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고 오늘은 또 뉴스가 이란 정부가 한국이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보였지만은 이거 불충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상황이 그러면은 박 PD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실수를 한 거는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한 건. 그리고 뭐 대통령이 실수를 했는데 이제 외교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왜 한국은 원유를 페르시아만에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만 북쪽은 다 이란의 영해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되게 거기가 좁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요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섬들이 있는데 요 섬을 피해서 가다 보면
아주 길이 좁아져요. 여기서 이란 쪽으로 거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른 배들이 지나고 있으면 위로 우회를 해서 배들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안전해. 이란 영해를 지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굳이 아주 어떤 크리티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란하고 굳이 척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어떤 전체적인 자원 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란하고 직접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그게 거기 운행하는 그 배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 우리는 한번 악몽이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재작년에 한번 납포됐었죠. 그래서 그런 그걸 이란을 잘했다라고 편들어 주는 건 절대 아닌데 아무튼 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괜히 무역하시거나 사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겪을 필요는 없으니 그냥 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재작년에 그 우리 선박 납포된 게 이란이 납포했던 거였죠. 네, 맞죠. 그러면 그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도 그러니까 그 이란 영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북쪽은 이란, 남쪽은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그 사이에 몇 개 섬들이 입구는 남쪽이잖아요. 남쪽에 UAE가 있고 그런데 섬이 그럼 이란 영토인 섬이 좀 그러니까 있군요. 이제 우리나라 마치 독도처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이란입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섬 북쪽은 다 자기네들 영해고 그 밑으로도 반을 갈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를 피해서 다니기란 쉽지가 않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은 뭔가 잡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항상 모든 일에 합리적으로만 하질 않고 뭐 사실은 지금 특히나 궁지에 몰려 있는 울고 싶은 지경이라. 이란이? 네, 이란이. 그건 뭐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번 일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뭐 이따가 말해주면 지금 왜 이란이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잡 시위 그것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란이 살려면 미국하고의 핵 협상을 이제 복원 협상이죠. 핵 합의 복원. 그 2015년도에 오바마 때 했었던 그 협상을 복원하는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들어와서 투자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러면서 수출도 하고 이러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되살리는 게 최대 과제인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쪽에 지금 드론과 무기를 공급해 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란은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이란죄다라는 게 서방 국가들의 주장이고 서방 국가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무기를 대주는 나라하고는 우리는 관계를 끊는다. 이건 이란하고 미국이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히잡 시위를 갖다가 거의 아주 압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총살형을 하고 그 주동자들을. 그럼 미국 여론으로도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란 정부하고 손잡고 뭐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희박해지지 않나 가능성이. 이 희박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란으로서는 원래 생각했던 그림대로 자신들의 경제를 풀어나갈 길이 막혔다라는 의미고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국가활동 원래 계획했었던 것들이 있으나 그것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반대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은 이제 서로 약간 이해관계가 맞죠. 반미 진영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작년 7월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갖고 정상회담을 했다가 약간 망신 비슷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에 시진핑이 사우디 방문했죠. 사우디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때 가서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여기 사우디뿐만 아니라 그 걸프 아까 말씀드린 왕정 국가들 정상들이 다 왔어요. GCC 국가라고 뭐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GCC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공동성명 내용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개의 섬 아부무사, 대툰부, 소툰부 이 세 개의 섬 UAE와 그렇죠. 이란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세 개의 섬에 대해 UAE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걸 중국이 지금까지 이란과 손잡고 있다고 이란은 우리 편이야. 미국에 맞서서 우리는 같이 손잡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그렇게 말했군요. 거기 공동성명이 쪼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긴 중국이 가서 뭐 시진핑이 이때다.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조금 서먹해진 이때 우리가 파고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땡기자. 뭐 이렇게 하고 엄청난 세일즈를 합니다. 심지어 중국이 그전까지 절대 해외 나가서 하지 않았던 어떤 제스처를 취해요. 그게 군사행동과 관련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됐습니다. 그 공동성명에 들어가진 않는데 시진핑이 여러 차례 구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안보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의 집단 안보를 만드는데 어떤 우리도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군사 협력을 할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이것과 별개로 사우디가 실제로 중국제 뭐 무기들을 갖다가 일부 드론이니 뭐 이런 것들을 사오기로 했다. 그리고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도 서로 의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큰 뉴스인 게 일단은 중국을 기준으로 이란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렸다. 이란으로서는 자신들의 최대 어떻게 보면은 믿고 있었던 그죠? 최대의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하고 쪽에 붙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맨정신으로 바라보기 되게 힘든. 이란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친구가 다 줄어가고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듬직한 친구가 저쪽에도 한 달이 걸치겠다고 자기들이 뻔히 눈 뜨고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벌이는 거고. 같이 손잡고 미국과 싸워야 될 거로 믿었었는데.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란 일간지에서 그다음에 무슨 그 사설에 대만의 자주권을 인정하다 막 이런 사설이 실렸어요. 아, 이란이? 그게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만하지. 그렇죠. 그럴만하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중국은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이란한테 왜 그랬어요? 그치. 너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왜 그럴까를 보면서 1대1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1대1로 중국의 그 대외 정책.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집권하는 한 1대1로가 잘못됐다거나 뭐 맛이 갔다거나 1대1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수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1대1로라는 게 뭐였냐면 결국은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부터 유럽을 하나의 어떤 경제권으로 묶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육지와 바다와 또 공중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그걸 묶겠다. 어떤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루트를 만들겠다라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권을 블록화하면서 중국을 반대로 배제하고 이 자신들의 동맹국가 유럽을 포함해서 이런 데로 블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이 사실은 1대1로의 원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죠. 스리랑카가 부도가 났듯이 그 이제 중간에 지어준 나라들 부채 함정에 빠져서 이런 나라들이 힘들어지면서 중국이 어려워진 것도 있으나 더 큰 그림,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유럽과 있는 것인데 거대한 경제 블록인 그게 힘들어지면서 제 생각인데 이것을 그 총괄하는 아마 중국 내의 컨트롤 타워에서는 수정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시진핑의 위신을 깎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뭘까? 그러다 보면 중동이 오히려 되게 중요해집니다. 유럽으로 들어가진 못하는데 중동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한 발 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기회에 그동안 미국하고 찰떡봉조를 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해주고 미국에게 또 석유를 공급해주고 했었던 저 중동을 미국과는 좀 떨어뜨리고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걸프 왕정 GCC 국가들이죠. 이 나라들을 끌어들이면 1대1로의 원래 그림은 아니지만 중국이 다른 활로 미국이 블록화하려는 어떤 데서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블록이 중국을 막는 블록이 유럽 선에서 생기느냐 생각하면 아시아로 건너와서 중동 쪽에서 생기느냐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을 어떻게든 완전히 자기 편을 끌어들이지 못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지대로 놔두려고 할 것 같아요. 중국을 배척시키지만은 않아도 된다.
예, 오히려 그래서 그 기회에 그럼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지금 이미 중동 내에서 건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지에서 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들었는데 한국의 웬만한 건설사들이 명함을 못 내밉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번에 하는 그 네옴시티 네옴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비전 2030 그런데 여기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물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지만 세계 탑 10? 이 정도 수준에 드는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맡아본 회사들이 명함을 올리고 나머지는 아예 명함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대1로 때문에 이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한 데가 다 중국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해본 데가 중국밖에 없더라. 1대1로 해서 많이 했으니까. 고속철도 길게 깔고 공항 짓고 항만 짓고 다 했잖아요. 그 지하로 파고 그러니까 이만한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국 회사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미 중국은 그럼 좋아. 지금 일단 유럽으로 가는 게 당장 쉽지 않아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럼 중동에서 이전에 미국이 갖고 있던 지분을 우리가 뺏어올 테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그러니 이란이 저렇게 뻔히 발끈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공동성명에 시진핑이 사인을 하지.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에서 중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그 이른바 20세기판 실크로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그 중국을 고립시키고 배척시키려는 블록 경제 때문에 쉽지 않으니 중동의 경제가 석유가 한물간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석유니 중동의 그야말로 경제적인 그 패권을 이참에 중국이 조금 좀 들어가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좀 접근을 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사우디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이란이 저렇게 반발할 걸 알면서도 이란에게야말로 그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그 세계 호르무즈 해변의 세계 섬을 갖다가 그 이란 거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UAE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럼 당연히 그야말로 이란이 반발이 클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거는 우리 사우디 편이야 중국은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진영 편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란보다는 사우디랑 가까워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그럼 느낀 걸까요? 그럼 만약에 핵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이란에도 엄청난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중국도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핵 협상이 이란이 이란의 핵 협상은 끝난 반면에 저 사우디를 중심으로 여기는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니 그럼 완전히 이렇게 발을 끊는 건 아니지만 미안하지만 한 달이 걸칠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우디나 그 순위파 입장들에서는 만약에 그 중국하고 이렇게 그 친하게 지내면은 그동안 중국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란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화약고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터질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중국이 또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얘네가 보면 실용적인 태도를 늘 취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중국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세계의 반미 진영을 이끄는 두 나라면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중앙아시아고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가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SCO라고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기구입니다. 이제 뭐 한국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으니 우리나라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 재작년에 이란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일단은 정회원은 아니지만 곧 정회원이 되는 걸로 그리고 중국하고 이란이 25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중앙아시아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여긴 파키스탄과 인도도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럼 이 SCO에 참여하는 나라들만으로도 다른 데가 다 고립시켜도 어마어마한 인구와 자원과 뭐 군사력과 다 있습니다. 예. 자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뎌질지라도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 거대한 내륙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그 어떤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SCO를 안보 관점에서 지금 중국은 자꾸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협력 체제인데 안보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탈레반이 재장악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딱 어디 껴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아프간이 껴있기 때문에 아프간 탈레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적으로 이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 SCO 차원에서 아프간을 경제 지원도 하고 얘네가 너무 못 살게 되면은 정말 막 나갈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도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그 급진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막 도박을 바로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 여러 나라들이 어떤 협력해 갖고 이것들을 막자라는 협의를 그 SCO 차원에서 해요. 그러면서 안보 협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중국은 여기 이제 싱크탱크 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 싱크탱크 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이건 이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의견인데 이 싱크탱크에 이 SCO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SCO 전체에서 보면 가장 서쪽 끝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미 진영이라고 볼 때는 중요한 파트너이긴 해요. 여전히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중동 쪽 담당이 지금까지는 이란이었고 사우디가 여기 들어오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이해관계가 전 중앙아시아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란은 중앙아시아하고 또 맞물려 있고 그런데 최근에 터키도 여기 참여하겠다고 지금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SCO에 이 SCO 회원국으로 받아달라. 상하이 협력기구에.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터키도 근데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SCO라는 거를 상하이 협력기구란 이름답게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 이 나라들을 모아서 미국이 자신들을 고립시키려는 데에 대한 어떤 좀 대항마 중에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물론 여기가 그렇게 뭐 경제력이 큰 나라들은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를 모아놓으면 인도가 포함되어 있고 뭐 그래서 중요한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완전히 손 떼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란이 섭섭해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우디로 한 발 가는 것도 중국의 이익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중국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미국하고 그럼 등을 돌리기로 결정을 한 건지. 그렇지 않고요. 며칠 전에 사우디의 재무부 장관이 언론에 발언을 한 게 미국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그 갭을 그 어떻게 보면 그 두 나라 사이의 간격을 자기네들이 중재해서 메우겠다. 우리가 브릿지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사우디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데 사우디는 그때 그 발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미국과 매우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한쪽엔 베리를 썼고 한쪽은 쓰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미국하고 더 가깝다라는 걸 암시했으나 중국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양자 사이에 얘네가 사이가 나쁜 거 아니까 브릿지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양쪽에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걸 알고 이게 쉽게 뭐 떠나거나 이럴 수 없다. 미국도 이젠. 그렇게 보면 이 사이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몰빵해 주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몸값을 키우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는 우리 등 돌릴래 중국하고 우리 친하게 지낼래 이게 아니고 중국에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 아니 미국에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야 우리 중국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일종의 좀
블러핑을 하는 거. 이제 반대로 중국에도 그런 거죠. 야, 난 너희하고 손잡을 수 있으니 뭐 줄래? 내가 미국하고 요만큼 떨어지고 니네 쪽으로 한 발 더 가면 너 뭐 줄래? 양쪽에게 다 어떻게 그걸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외교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왕정 국가들이 미국의 몰빵 하던 데서 큰 그림이 중동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가 참 현명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리를 그러니까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우디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한번 왔었잖아요.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모든 정책을 좀 다 이 사람이 결정한다면서요. 예. 왕세자가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모든 걸 다 결정한다 해서 이 사람이 차기 국왕으로 내정됐다고 하는데 빈살만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빈살만이 이제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왕자일 때 왕세자가 아니라 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꿈을 못 꾸는 시절을 지냈어요. 젊었을 때. 네,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계승 방식에 따르면 빈살만이 왕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했거든요. 이때는 별명이 영어로 미스터 블릿이었습니다. 블릿 총알. 총알? 뭐냐면 왜? 이제 왕자이던 시절에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우체국 이런 어떤 을 관할하는 어떤 공무원에게 거기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무슨 청탁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공무원이 강직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왕자가 청탁하는데도 안 된다.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포로 뭘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총알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거친 사람이에요, 되게.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친 행동을 어떻게 보면은 마구 했었던. 그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 자말 카슈쿠지를 살해하는 방식도 보면 되게 거칠죠. 잔인하게. 그렇죠. 이게 마피아 보스 같은 이런 모습도 보이고. 아무튼 그런 거친 스타일인데 그래서 왕이 될 준비를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지각 변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왕자가 상황을 많은가 보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자들이 많은가 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사우디는 또 일부 다처제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살만 국왕을 그 아버지인 살만 국왕 현재 국왕인데 살만 국왕에 대한 설명을 하면 조금 이 집안의 가풍을 이해하면서 빈살만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세운 사람은 압둘 아지즈 국왕입니다. 1대 초대 국왕이죠. 이 사람은 죽을 때 살아생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한 22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아마 더 있었을 건데 그 중동 걸프 왕정 국가들은 왕비나 그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하렘 전통이 있어서 꽁꽁 숨깁니다. 언론에 노출화시키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알려진 게 22명, 아들 숫자가 45명. 현재까지 7명의 국왕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근데 이 중에 그 압둘 아지즈 국왕의 초대 국왕은 압둘 아지즈 국왕의 어머니가 수다이리 가문의 왕비였어요. 사라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수다이리 가문의 그 압둘 아지즈의 여러 22명의 아내 중에 또 그 수다이리 가문의 아내를 맡습니다. 후사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수다이리 왕비. 뭐가 연상이 되냐면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대를 이어서 어떤 가문에서 왕비를 들여보내면 안동김 씨, 파평윤 씨 이렇게 사극에 나오잖아요. 이 집안 자체가 여기서 온 그 왕비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권력에 대한 감각과 집착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남다른. 이 수다이리 왕비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매우 아름다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압둘아지즈 국왕이 젊은 시절에 만났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 왜 이혼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수다이리 왕군은 압둘아지즈 국왕이 사촌과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걸 강제로 이혼시키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잊었던 것 같고 그런 사이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45명의 아들들 가운데 7명이 수다이리 왕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 이 45명의 아들 왕자들 가운데 7명이 국왕이 됐는데 그중 둘이 수다일이 왕비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 확률로 보면 그 그렇죠. 22명의 왕비 중에서 아들을 둘씩이나 왕을 시키는 왕비는 유일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수다일이 왕비가 7명의 아들, 이 7명의 아들을 해외에서는 수다일이 세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리냐면 굉장히 아들들에게 엄했대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왕가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다일이 왕비는 아들들을 갖다가 꼭 하루에 한 끼를 모두 모여서 먹게끔 규칙을 정했고 예. 그 한 번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다른 형제들 믿지 말고 너희끼리도 협력해라. 그러니까 이제 압둘아지즈 국왕은 45명 아들이 다 똑같고 자기 자식이고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왕위를 계승해라. 장남서부터 한 명 그 장남이 아들로 만약에 왕위를 물려주면 그 왕위를 두고 마치 수영대군처럼 이 삼촌 수많은 45명의 삼촌들이 막 협력해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거고 왕자의 난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하니 예? 그러지 말고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해. 첫째가 죽으면 그 살아있는 애 중에서 제일 장남 마지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 유지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수다일이 왕비는 이 분위기에서는 그 형제들을 다른 형제들도 동등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수다일이 왕비는 다른 교육을 시킨 거죠. 내가 낳은 내 자식 어차피 누군가 왕이 될 거라면 내가 낳은 자식이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희끼리 도와. 그래서 제 5대 국왕 파드 국왕이 이 수다일이 왕비의 장남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 모든 요직을 자기 동복 형제 수다일이 왕비가 낳은 자기 동생들에게 다 맡겨요. 군, 경찰, 뭐 재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 요직을 맡은 형제들은 자기의 최측근들을 그 요소에 다 집어넣죠. 파드 국왕이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압둘라 국왕이라고 수다일이 세븐이 아닌 다른 국왕이 이어봤습니다. 6대 국왕. 이 6대 국왕을 이 사람으로 세운 이유도 가장 약하기 때문이에요. 주변 세력이.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래서 빈살만은 그래서 이제 그죠. 그 다음이 살만 국왕입니다. 7대가. 근데 그래서 이 압둘라 국왕은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직에 다 수다일이 세븐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는 걸 불편하게 여겼고 어떻게든 수를 써서 다음 살만 국왕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제거하고 싶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살만 국왕이 약간 치매설이 돌았었습니다.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약간 치매가 있는 걸로 위장을 해서 안심시킨 거 아닌가. 국왕이 된다면은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세제라고 부르죠. 왕위를 위협받은 동생이니까. 왕세제일 때는 약간 정신이 불완전한 것 같고 이러면서 당시 국왕 압둘라의 감시를 피했다가 이 자신이 이제 권력을 다시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수다일이 왕비가 심어준 그 생각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늙었고 이 압둘라 국왕은 이 현재의 살만 국왕 다음에는 묵구린 왕자라고 수다일이 세븐이 아닌 사람을 왕위에 앉히는 걸 칙령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법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런데 룰을 바꿔버린 거죠. 우리 다 늙었으니 이제 우리 젊은 3세대로 가야 된다. 아버지의 유지가 여기서 끝이다. 가만 집안 내력이 너무 긴데 지금. 그래서 아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다일이 왕비의 그 정신 누군가가 왕이 된다면 결국은 그건 내 자식이 되어야 한다가 살만 국왕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빈살만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끼리만 그럼 그 다 똘똘 뭉쳐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외로 보면은 이번 사촌이고 누구고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1인 권력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왕자들을 갖다가 리츠칼튼 호텔에 갖춰놓고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이 지금 네옴시티 지금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지금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경제적인 아까 말씀하신 듯이 중국이 다 지금 거기서 싹쓸이 한다면은 한국이 여기서 기대도 큰데 우리도 기대 커요.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쪽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다만 그게 네옴이
구상한 대로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으나 예. 한국이 무조건 발을 들이고 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럼 빈살만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면은 여기서 좀 도움을 건설회사들한테 도움을 청한 게 아니고 투자해라 이게 더 그럼 강한 거였나요? 그런 거죠. 사실은 돈을 그쪽이 주고 있으니.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얘기 사실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긴 멀었는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MBC 라디오 아침에 하는 그 김종배 시선 집중이죠. 예. 여기 제가 계속 듣는다고 하면은 최경영이 좀 화낼 테니까 저는 가끔 유튜브로 다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욱 MBC PD였습니다.